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제36회 국제무역사 문제풀이 강의를 함께하게 된 관세사 조홍석입니다. 이번 36회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그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그 또 문제 관련해서 더 넓게 그 이론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지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가지고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출 문제는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 틀린 부분 특히 위주로 해서 같이 정리해보고 또 관련 이론도 꼼꼼히 챙겨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교시는 무역 규범이죠. 1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가 쭉 나오는데요. 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A 기업은 프랑스의 B 기업과 방송용 음원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자적 무채물의 인도이죠. 그리고 2번 보시면 C 기업은 미국의 식료품을 무한으로 수입한 후 판매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물품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그건 수탁 판매 수입이고요. 그리고 3번 이 기업은 중남미 진출을 위하여 브라질의 모 기업과 현지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받았다. 이거는 용역의 제공이죠. 그리고 4번 보시면 G 기업은 미얀마의 H 기업에서 생산한 의류 완제품을 중국 현지 법인에게 무상으로 인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외국 인도 수출인데요. 이게 무상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이게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렇게 수출, 수입 등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시면 뭐 유상, 무상 관계없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이렇게 인도되는 경우는 수출, 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그 외국에서 외국 이런 경우에는 꼭 유상으로만 되어야 수출,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3번의 용역의 제공이라든지 전자적 무채물의 인도도 보기에서 나왔죠. 그 부분도 꼭 암기해 두시고요. 따라서 답은 무상으로 인도되었다고 되었으니까 그 내용이 틀린 내용이고 유상으로 되어야 맞는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뭐 가끔 뭐 대무역법상 수출입과 관세법상 수출입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편하게 보시면 그 대무역법상 수출입이 관세법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그 수출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세법상 수출입에서는 뭐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뭐 용역의 제공 그리고 전자적 무채물 인도는 수출, 수입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대무역법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규정하고 있죠. 위에서 보시는 것 같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대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거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번, 3번, 4번은 그 임대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중개 무역 이런 정의거든요.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한 답은 2번인데 2번의 내용을 보면 무상 수출이란 이렇게 밑에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 등의 수출, 수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2번은 위탁 판매 수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상 수출입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자, 이런 부분은 다 맞추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그리고 대무역관리규정 보시면 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이렇게 한 번 더 수출입의 종류 이렇게 쭉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부분은 음령 처리된 부분은 특히 시험에 더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게 반대되는 개념 위탁 판매 수출의 경우에는 수탁 판매 수입 이런 부분으로 반대로 생각하셔서도 이렇게 정의를 한 번 더 정리해 두시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수출입 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고 보기를 보시면 수출입 공고의 품목 분류는 HS 상품 분류에 의하며 새 분류는 관세 통계 통합 분류표 HSK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번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하는 경우라도 수출입 공고에 수입 제한 품목에 해당될 경우 수입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는데 2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그 수출입 공고 제6조에 보시면 뭐 외화 획득 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제한 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 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이게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이 틀린 답이 되고요. 그 수출입 공고가 가끔 문제에 나오는데 수출입 공고는 그 상당히 짧습니다. 총 11개 조고 뭐 규정도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잘 나오는 거는 뭐 음영 쳐져 있는 뭐 품목 분류, 그리고 수출입 금지 품목, 제한 품목, 수입 제한 품목, 이게 아까 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간소화할 수 있고 실적 등을 15일 이내, 숫자는 꼭 챙겨봐 두시고요. 이렇게 뭐 한번 보시면 수출입 공고도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다 보시는 거니까 이런 제한 품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그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실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뭐 구매 확인서의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외국한 은행의 결제 또는 확인액으로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외국 인수 수입과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입의 경우 수입 실적은 외국한 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예,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예, 보시면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대무역법상 수출 실적 인정 범위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뭐 유상 수출은 당연한 거고요. 외국 실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에서 봤듯이 외국인과 대금을 영수하고 임대차 계약 또는 뭐 자유무역 지역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다 수출 실적의 인정 범위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고 이와 관련해서 그 수출 수입 실적의 인정 시점, 인정 금액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최대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하는 부분일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뭐 원칙이라든지 특히 FOB 수출 통관의 기준 그리고 CIF 수입 통관의 기준이란 거 이런 부분은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리해 두시고 뭐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뭐 외국인으로부터 이런 부분은 은행 입금액 이 인정 금액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런 부분 정리해 놓으면 꼭 한 문제는 맞추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정리하셔가지고 시험에 틀리는 일이 없도록 이런 문제 열심히 외우셔가지고 맞추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정리해 주시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외화 획득의 범위 및 그에 준하는 행위의 종류를 기재한 것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 지문 안에 상자 안에 보시면 A부터 E까지 다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 획득 범위입니다. 이게 자, 답은 다 정답이니까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외화 획득 범위는 대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꼭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26조에 보시면 암기식 한번 따보겠습니다. 보면 수출이라든지 국제연합군, 뭐 관광, 용역, 그리고 국내에서 물품 매도, 그리고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 이런 식으로 수금 간용 내알하고 특히 또 국내에서 물품 매도하는 것은 좀 나눠지거든요. 밑에 또 다른 암기식을 하나 있는데 뭐 외화를 받고 유상으로 뭐 보세 지역, 뭐 아니면 건설장, 절충교육 이런 식으로 그 기본서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본서 한번 펴보시고 찾아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해 두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구매 확인서의 발급 업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보시면 외국한 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에게 구매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구매 확인 신청서를 종이 또는 전자무역 문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기출 문제 몇 번 푸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종이 제출은 없어졌고요. 오로지 전자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은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면 정정 발급이 가능한 거 그리고 2차 발급 그리고 순차 발급이 가능한 거 이런 부분도 구매 확인서 관련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맞추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다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요. 답은 2번 전자문서로만 가능하다. 자, 이어서 7번 보시겠습니다. 무역거래 예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상자 안에 지문 내용 보시면 A 기업이 뭐 수출 실적이랑 융자 대상이 아니라서 내국신 영장 개설이 어렵다는 내용이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구매 확인서 받으면 되겠죠. 뭐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1번 보시면 내국신 영장 대신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구매 확인서를 받는다면 B기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A기업에게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죠. 구매 확인서나 내국신 영장이나 다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3번 A기업의 수출 실적은 인정되지만 B기업은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틀린 내용이고요. 답은 3번이네요. 다 수출 실적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자, 내국신 영장과 구매 확인서 관련해서는 이런 뭐 비교 아니면 뭐 공통점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서, 당연히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잘 나오는 부분이 뭐 발급 횟수라든지 지급 보증, 당연히 구매 확인서는 지급 보증이 없는데 내국신 영장은 지급 보증이 있다는 거, 이런 거 관련해서도 꼭 한번 뭐 표를 암기해서 한번 그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꼭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큰 차이점 있는 부분은 더 유심히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8번입니다. 다음 무역거래 예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신입지원 김무혁씨는 GPS가 전략물자에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략물자 판정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판정에 약 15일가량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출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오지랖이 많네요. 김무혁씨가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 보면. 맞죠? 1번 보겠습니다. 전략물자의 판단은 전략물자 관리원이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수출 GPS에 대한 정확한 코드를 이용하여 자가 판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의 신청과 통보를 위한 웹사이트는 yestrade.go.kr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물자의 관리 대상은 유형제인 수출이 물품에만 해당되며 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렸네요. 당연히 기술도 포함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전략물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니까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그 전략물자 관리 규정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 수출 상황허가나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위반하여 전자물자 등의 수출입이 제한되면 3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되고요. 그리고 전략물자 관련한 서류 보관 의무는 5년. 그리고 아까 보기에서 봤듯이 관리원에서 판단을 하고 신청과 통보는 예스트레이드. 그리고 특히 이런 그 숫자 나오는 문제들이 잘 나온다고 했죠. 5년이나 뭐 전략물자 판정 신청 시 15일 이내 판정 및 통지, 그리고 유효기간은 2년, 그리고 수입 목적 확인서는 7일 이내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1년. 이런 부분 숫자는 꼭 잘 보고 챙겨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런 원산지 관련된 문제도 자주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해당 물품의 한글 영문으로만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며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할자체로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이미 제가 클릭해봤는데 그 한글, 한자, 영문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B. 원산지는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할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답은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C번 보시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그 대무역법에서는 관세청장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보통 대무역법에서는 그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대무역법에서 뜬금없이 뭐 주체를 고르는 문제에서 뭐 관세청장 아니면 뭐 세관장 이런 게 나온다면 어김없이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찍어주시면 되고요. 대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최해서 이런 거를 정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이것도 틀린 내용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C가 틀렸고 D도 맞는 내용이고 답은 2번 틀린 내용을 찾는 거니까 A, C가 틀린 내용이죠. 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보셨죠?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좋은 말들,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할자체, 그리고 식별하기 쉬운 위치,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을 것.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여기 한문도 있고 뭐 이렇게 영문, 국명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리고 표시 방법의 확인은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여 표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기준 및 위험 물품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보시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오인하게 표시를 하는 행위, 뭐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2번 표시 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3번 이 시정 조치는 원상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 표시 명령과 함께 거래 또는 판매 행위 중지 등이 있다. 이런 게 있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4번 보시면 시정 조치 명령은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까지 맞는 내용인데 시정 기한은 재량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정 조치 명령에 보통 그 시정 기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이런 건 대충 이렇게 보기만 읽어봐도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나머지 다 너무 좋은 말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뭐 재량 사항은 아니고요. 뭐 잘못을 했는데 재량으로 맡겨버리면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 부분은. 자,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조치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세관에서 확인해서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시정 조치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령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내용,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다, 아니면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예를 들면 도장을 찍어라,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라 이런 내용의 명령의 사유 및 내용이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기한도 적혀 있고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고 관사나 다른 업체들이 보수 작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내려주면 이제 가서 열심히 찍죠.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하나 다 찍고 시정 명령 내려온 것처럼 다 찍고, 이제 그걸 세관에 갖다 주면 보고 확인해보고 이 부분은 이제 원산지 표시가 되었으니 통관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통관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실무상으로 보면 이 정도는 한번 참고만 해두시고요. 실제로 원산지 표시 안 돼 있으면 엄청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두시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권한을 위탁받은 기간과 업무에 대한 설명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 권한의 위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하시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빈출입니다. 진짜 빈출. 그러니까 무조건 정리해 두시고, 이게 특히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이게 진짜 단골이거든요. 보통 이런 한국관광산업중앙회라든지 선주협회 이런 것도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이걸 제일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딱 암기해 두시고, 무역협회 같은데 아니면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같은데 보면 이런 것보다는 전산관리체계 개발할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노려서 문제 내거든요. 보면 정보 수집할 것 같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것도 다 무역협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온 부분 꼭 암기해 두시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자, 답은 3번.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FTA 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빙 서류의 종류 및 보관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의 용어가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특히 또 서류의 보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FTA 관세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답을 넣어서 한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출자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와 수출신고 필증 등의 서류를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사본과 수입신고 필증 등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원산지 확인서와 물품 공급 계약서, 원재료 수입 신고 필증 등의 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답은 4번. 아까 말씀드렸죠. 특례법 제13조에 보면 이렇게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죠. 다 5년이면 다 5년. 특히 뭐 수입 신고 수리일, 그리고 뭐 수출 신고 수리일 이런 식으로 잘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자료 던전 매체, 뭐 USB 이런 거 있죠. CD 이런 데 또 보관할 수 있다는 거까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검색 엔진 최적화 SEO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부터 보시죠. 1번은 제품 이미지 파일 이런 데 관련한 디자인 최적화 관련 내용이고요. 2번은 뭐 URL 및 링크 구조 최적화 이런 내용. 3번은 컨텐츠 최적화인데 3번도 이렇게 잘 읽어보면 티가 나거든요. 보시면 뭐 점수가 좋은 정부기관이나 권위 있는 사이트에서 내 사이트를 링크로 건 경우에는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겠죠. 권위 있는 사이트에서 링크를 거는데 내 사이트를,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막 문제 읽을 때 너무 급하게 읽지 않고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풀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은 뭐 메타 태그 타이틀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 답은 3번이라는 거. 여러분은 전자무역 관련해서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전자무역 관련해서는 솔직히 한 5문제 많으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전자무역도 이게 서점에서 책 보면 한 권 정도 나오거든요. 책을 5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책 한 권을 보시는 것보다는 보시면 이게 옛날 기출 문제들 있죠.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만, 그리고 기본서에 있는 이제 용어의 정리 이런 부분은 꼭 한 번씩 봐두시고요. 그 정도만 해도 뭐 전자무역 관련해서는 평탄을 치고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꼼꼼히 해가지고 딴 데 투자할 시간을 전자무역에 뺏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번이라는 거. 14번도 보시겠습니다. 전자무역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의 정의가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또 한번 제가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자무역 플랫폼은 모든 무역 업무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창구. 이거는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단일 창구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단일 창구를 제공하며 모든 기업의 협업적 상거래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를 총칭한다. 그리고 무역업체와 관련 기관 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기능을 제공하며 전자무역 보관소를 설치하여 무역 업무의 통관, 물류, 결제 등 모든 프로세스의 흐름을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무역 플랫폼의 3대 구성 요소는 서비스, 인프라, 연계의 3가지로 구분되며 연계 솔루션을 개발하고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일괄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전자무역 플랫폼은 끝이네요.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무역 플랫폼 관련해서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기본서 같은 거 봐도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뭐 단일 창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정도까지 정리해 놓으면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전자무역 플랫폼에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자무역도 정리할 수 있도록. 자, 15번 보시겠습니다.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인 유트레이드 허브에서 제공되는 수출입 외환 업무의 전자무역 서비스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은 뭐 ELG, 그리고 2번은 이내고, 3번 이구매 확인서, 4번 이내국 신용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1, 2,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이 틀렸네요. 아까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구매 확인서랑 내국 신용장은 모두 전자적으로만 처리되고 있죠. 이 구매 확인서는 KT넷의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오프라인 방식과 뭐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은 틀린 내용이죠. 이 부분도 그런 내용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기본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6번 보시겠습니다. 전자무역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적용되는 전자인증과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다음에 이렇게 뭐 앞글자 따가지고 기인무 뭐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반지 이런 건 다 맞는 내용인데 3번이 틀렸거든요. 무결성이란 정보가 전달 도중에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 이게 무결성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무결성, 그리고 관련 전자인증 암호화 기법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17번 보시겠습니다.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나오면 무조건 덤핑 방지 관세 아니면 덤핑 수입 이렇게 딱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덤핑 방지 관세 내용이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먼저 한번 제가 이렇게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 또 덤핑의 실질적 피해 및 조사는 무역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신청도 무역위원회로 하고 조사도 무역위원회로. 그리고 적용 관세율은 뭐 실행 관세율, 뭐 기본 관세율이라든지 뭐 FTA 세율, 뭐 WTO 세율이 기본 실행 관세율이면 그 세율에다가 덤핑 방지 관세를 가산해서 그런 그 실제 실행 관세율과 덤핑 방지 관세를 더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고 보기를 보시면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1번 뭐 덤핑 방지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한다. 그리고 조사 신청은 무역위원회 한다. 가장 우선하여 덤핑 방지 관세는 1순위입니다. 1순위. 모든 세율 중에서 탄력 관세 중에서 1순위로 적용되는 게 덤핑 방지 관세이기 때문에 덤핑 방지 관세 말고도 뭐 덤상 복인 특농 뭐 이런 식으로 암기식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특히 1순위로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됐고 4번은 뭐 덤핑 방지 관세로 되는 경우 아니면 FTA 특례 관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덤핑 관세를 적용해서 FTA 특례 관세를 적용하면 되는 거겠죠. 이 밑에 적용 관세율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시험에 뭐 잘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